자, 이번 시간에 이제 검토 드릴 얘기는 가격 탄력성 등에 관한 주제, 소위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요 얘기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계산 문제 형태로도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 공식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되는데, 경제론에서 아까 우리 공부했던 주제, 수요량,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요게 이제 지문 형태로 주로 출제가 되는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 탄력성 얘기는 거의 100%가 뭡니까? 이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파트가 탄력성에 관한 주제입니다. 근데 요 탄력성 얘기를 할 때는 그거부터 가셔야 되죠. 우리 앞에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논함에 있어서 그런 얘기 있었죠. 개별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하면서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을 가리켜서 우리가 개별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별성 얘기할 때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공급은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내가 땅 하나 갖고 있는데 3명이 줄 섰다고 해서 땅을 3명한테 다 팔아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변동 기준점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탄력적이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비탄력적이다,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소위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기부터 가게 될 텐데,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까지 일단 묶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먼저 보시고 갑시다. 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자,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 이건 뭔 얘기냐면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여기까지 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공식을 보게 되면 전체를 보고 나서 할 거예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소득 변화율 분의 소득 변화 때문에 생기는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소득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탄력성은요, 분모값에 뭐가 들어갔어? 가격 변화율이라는 것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값에 뭐가 들어가요? 소득 변화율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분자는 항상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전제했을 때 수요량이라는 것은 어떻다?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용어들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얘기랑 얘는 사실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경제에서 계속 이걸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차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은, 자,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교차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보면 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딱 전제를 주어. 그러면 이제 관련 재화가 어차피 시험 문제가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재화가 뭐가 된다? 나머지 재화를 이름하여 부를 때 이걸 관련 재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나머지 주어진 데이터, 이게 단독이 될 수도 있고 연립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자, 분모값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단독이나 연립의 가격 변화율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분자값에는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공식을 일단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자, 먼저 가십시다. 뼈대 잡으셔야 돼. 개별적인 주제는 하나하나 하면 다 캐치내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전체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공식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요렇게 미리 뼈대를 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부터 가볼까요? 그래서 자,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그럼 이제 분석하면 이런 식이죠. 일단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될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 돼요. 얘만 반대 구조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소득 탄력성을 보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다?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왜? 문제 구성할 때 항상 정상제라는 것을 갖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즉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될 것이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대체재 가격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고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로 옮겨가 버리니까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는 모습에서 요게 가격 탄력성만 반대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비례관계처럼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부터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슈. 자, 호탄력성, 점탄력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대가리 따서 외워야 됩니다. 호동선이라고 하는 거, 호동선이라고 해서 그 이제 연예인 중에 강호동 씨 있잖아. 강호동 씨는 선의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야 돼. 호동선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수요 곡선을 그릴 때 이쪽이 가격이라는 축이 될 테고 거래량이라는 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수요 곡선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있다가 보게 되면은 수요 곡선을 그릴 때 선분 형태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외우고 날리셔야 돼. 왜? 28회 때 한 번 출제가 됐고 아직 그 전에도 후에도 한 번도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수요 가격 탄력성은 특정한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니 자, 곡선 형태로 주어진 수요 곡선에 있어서는 측정 지점에 따라서 바로 수요 가격 탄력성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수요 곡선이 선분 형태로 주어진 형태에 있어서는 측정 지점에 따라서 수요 가격 탄력성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호동선이. 이건 이제 설명 못 드려요. 그냥 외우고 끝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게 곡선. 같은 얘기죠? 호 모양으로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수요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하고요. 여기에서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다 측정을 해보니 어느 지점이 됐든 간에 어떻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다 해서 호동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한편, 수요 곡선이 선분 형태로 주어져 있게 되면은 측정 지점에 따라서 수요 가격 탄력성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혹시 이게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 호탄력성, 점탄력성.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경제학 강의하는 친구들이 요거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처음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도 헷갈리니까 말 안 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호동선이. 이게 나중에 지금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한번 나왔거든요.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도 이슈가 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거 가격이라는 축이 있고요. 거래량이라는 축이 있을 때 공급 곡선 이렇게 호 모양 곡선 형태일 때하고요. 그 다음에 선분 형태일 때 똑같은 공식이야. 호동선이라고 해서 곡선 형태로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수요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다,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분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측정 지점에 따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다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좀 무식하게 외울 거 호동선이라고 하는 거 28회 때 한 번 나오고 그 전에도 후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던 주제 호동선이라고 해서 호는 곡선, 선은 선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28회 때 나오고 다시 전후로 한 번도 안 나온 주제 좀 이따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건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게 빨라요. 자, 두 번째 암기하실 항목. 자, 이거 이제 제가 한자를 만들어서 용기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어떻다? 이때 그 재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크다. 이 용도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요, 대체재가 많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경작에서는 대체재 얘기를 안 하고 용도 얘기만 하게 되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용도가 많을수록 그 재화의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은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인 건 이런 식입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빵을 먹을 수도 있고 쌀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자,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재료가 대단히 많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빵값이 급등을 하네? 그럼 어떻다고요? 가격 변화율 대비 수요량의 변화는 겁나 바뀌길 수가, 크게 변화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용도가 다양할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자, 빵을 먹을 수도 있고 쌀을 먹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빵값이 10%가 올랐다고 기분 나쁘게, 그럼 빵 안 먹어. 그냥 빵 안 먹어. 먹을 게 많다고 치면 빵 안 먹고 딴 데로 확 넘어가 버린다고.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한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많다는 게,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얘기거든요. 장기간일수록 어떻다? 탄력적으로 반응을 한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빵이 있다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쭉 먹어오고 있는데 지금 빵값이 20% 올랐어. 그럼 대체재가 없다고 치면 눈물을 머금고 계속 뭘 해야 돼? 빵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빵값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럼 사람들이 뭔가 배고픔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체재를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보게 되면 어떻다?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해서 용기되다라고 해서 뭔 소리야? 용도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기간이 장기일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 돼서 공식으로 외우시면 돼. 그리고 얘는 좀 이따 이제 지문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이 파트, 자, 수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서 오지선다형 문제 할 때 무조건 지문 3개 깔아버립니다. 이 자체에서 답을 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서 답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용기되다라고 하는 거, 용기되다라고 하는 거, 요걸로 해서 호동선이 용기되다. 요걸로 바로 치고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쌀게 먹혀요.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이 얘기는 용기되다와 호동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결을 다 할 수 있고요. 남아있는 문제는 소위 바로 계산 문제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다시 이제 검토를 해볼까요? 자,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을 보내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라는 것은 다 감소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탄력적, 비탄력적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할 때 항상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우리 딸내미 예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 그 지방에 짱박혀 있어가지고요, 핸드폰 뒤지게 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핸드폰이 좋을까 해서 뭐 좋은 일 하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방문 똑똑 두들기게 되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특히 졸고 있을 때 핸드폰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문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납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예요. 바로 누워있는 곡선, 이게 뭐가 된다?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가격 변화율은 거의 미미하게 변화했을 때 수요량은 어떻게 엄청나게 바뀌는 현상,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걸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을 한번 가지고 볼까요? 가격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다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 이걸 0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수요량의 변화값이 0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 부른다? 완전 비탄력. 그래서 일단은 이 파트를 가실 때는 구조가 누워있으면 어떻다?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서 있으면 어떻다? 비탄력적이다. 이게 공식이 잡혀 있어야 돼. 이게 가서 자, 가격 변화율 계산해보고 수요량 변화가 없네. 그러니까 얘는 완전 비탄력. 가격은 거의 변화, 분모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수요량이 무한대로 바뀌네. 얘는 탄력.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누워있는 아이는 어떻다? 완전 탄력적이다. 우리 딸내미 퍼즐로 누워있다가 문 똑똑한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 입에서 서 있는 아이, 저기
어디든지 과천 쪽 넘어가고 또 이제 사당 쪽 넘어가고 군부대 많습니다. 이 군부대 앞에서 이제 보초 서고 있는 아이들 보게 되면은 앞에서 깔짝거려봤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감찰된 줄 알고 쫄아 있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그래서 이제 군인 아저씨한테 가서 깔짝거리고 장난치게 되면 잘못하고 총 맞아 죽는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별로 놓치고 어찌됐든 딱 서 있는 아이들은 어떻다? 비탄력적이다. 그다음 누워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이걸 공식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해서 나중에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런 표현들 나오게 될 텐데 그냥 완전 탄력을 항상 상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완전 비탄력을 상정을 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율이 1이라고 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도 1이 되는 관계. 자, 이런 수와 45도 각도가 되나요? 이런 경우 D3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바로 단위 탄력. 시험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는 것. 또는 문제를 좀 어렵게 구성을 할 때는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식의 지문을 써요.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그려야 돼? 요렇게 그린다. D집니다. 그러다가 자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그러면 큰일 나요.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그리면 돼. 무조건 두 개를 단순화시켜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완전 탄력적, 요건 뭐가 된다? 완전 비탄력.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표현이 나오면은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을 줄을 그어놓고 좀 이따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가면 요건 간단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수익 가격 탄력성.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네요. 첫 번째 이슈. 제일 간단했던 거.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구입하는 최대 수량은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바로 구입하는 최대 수량은 늘어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호동선이라고 해서 수요 곡선이 호 모양, 곡선 모양일 때 자, 특정 지점과 무관하게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한편 수요 곡선이 선분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특정 지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수요 가격 탄력성은 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용기되다라고 하는 거. 용도가 많을수록, 대치대가 많을수록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장기일수록 어떻다?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해서 이게 제일 이제 기존에 계산 문제 한 번도 안 보셨다 이제 계산 문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해서 요게 하나 이슈. 근데 요즘에 문제 구성 자체가 수익 가격 탄력성만 가지고 내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고요. 항상 계산 문제는 섞어서 구성을 합니다. 뭐랑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고 같이 묶어서 봐야 돼.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자, 소득이 변화율분의 소득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가리켜서 정상제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한편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가리켜서 열등제. 해서 저는 임춘회 선수 얘기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임춘회 선수가 소고기를 더 좋아한다고 전제를 하고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가난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만약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 썼다. 형편이 좋아졌다. 그러면 어떻다? 소고기에 대한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이름하여 정상제. 근데 문제 구성을 할 때는 항상 뭐를 전제로? 정상제를 전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수요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자, 바로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이슈, 수익 교차 탄력성.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좌절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자, 교차 탄력성 구하시오.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재화가 하나 더 있다고 그것의 가격 변화율이라는 것이 어디에? 분모값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차 탄력성은요, 그냥 교차 탄력성 해버리면 헷갈리니까 항상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 하면 자값에 뭐가 들어간다?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나머지 뭐 나중에 다세대 연립 이런 게 나옵니다. 단독이 나올 수도 있겠고, 단독이나 다세대나 연립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바로 분모값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두 번째 소득 탄력성 뭐라고요? 소득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라고 전제면 분자값에는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나머지 재화가 관련 재화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다?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무조건 교차 탄력성 아파트 하게 되면 무조건 분자값에는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를 바로 입력을 해버려야 돼. 이게 산수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 공식 문제야, 공식 문제. 근데 아무도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힘든 부분인데 요거는 해 두셔야 돼요. 저는 이제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그런 과입니다. 보통 학원에서 그거 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 그러면 연병을 계산 문제가 한 8문제 나오거든요. 8문제를 접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32문제의 효과를 봐야 돼. 근데 아까 보셨잖아.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우하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진다. 이딴 걸 내고 지랄이라고 환장하는 거야. 공급 곡선은 우상향인데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요.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앞에서 우리가 지문들 몇 개 분석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끼들 한국말 더럽게 못하네, 이런 느낌이 든다고. 의미의 전달을 떠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시험에 다 나왔다는 걸 알고 나서 보더라도 이 새끼들은 도대체 쪽발이 후회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국말을 더럽게 못해. 번역문이라고 하는 거야, 번역문. 영어를 번역하고 일본어를 번역하고. 또 똘똘한 애들이 번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 어리버리 애들이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게 된다고. 그래서 계산 문제를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왜 계산 문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특강할 때 우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구조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원에서 5월달, 6월달 되면 계산 문제 학기론 특강 이런 걸 해. 하루 종일 그걸 해. 그럼 될 것 같아? 계속 해도 헷갈리는데? 공식 문제의 본질이. 공식 문제는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몇 번 연습을 하잖아요. 이런 계산 문제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딱 떨어지니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다시 또 외워요. 공식 외우셔야 돼. 공식 외우셔야 돼. 자, 다시 가겠습니다. 이거 뭐 한 얘기를 또 하고 미치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해서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소득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뭐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면 어떤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번째,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어떻다?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어떻다? 그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그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이런 식이라고요. 어떤 문제에서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오. 어떤 문제에서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가지고 계산 문제를 뽑아내고, 30회 때 문제에서는 이 전체를 다 묶어서 하나의 문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논의의 핵심은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어디서 나온 얘기야?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에서 도출되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소득이 감소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어디서 나온 거야? 바로 소득 탄력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관련 재화, 특히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그 재화의 수요량은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이런 식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우의 수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가격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을 가지고 전체 수요량을 논할 수 있겠고요. 해서 총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매년 한 문제씩 구성을 해가는 이런 식의 구조가 바로 가격 탄력성에 관한 주제가 됩니다. 자, 보기 앞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까지 먼저 보고 가볼까요? 간단해요. 자,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는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을 분해 바로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공급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럼 똑같이 나올 게 호동선이 기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축을 잡을 때 자, 세로축은 뭐가 된다? 가격 P라고 돼 있고 가로축은 뭐가 된다? Q,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 자, 공급 곡선, 호 형태, 곡선 형태로 그릴 수도 있고요. 공급 곡선을 선분 형태로 그릴 수도 있다. 그래서 각 지점, 측정 지점에 따라서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달라지냐, 같냐라고 했을 때 호동선이라고 해서 자, 공급 곡선이 곡선 모양일 때는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선이니까 선분 형태로 주어진 상태에서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측정 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아까 28회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호동선이 한번 출제됐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피해서 출제할 것 같으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호동선이 이거 역시 꾸준히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그다음에 똑같은 구조야. 자, 탄력적이냐 비탄력적. 누워 있는 아이가 다 완전 탄력, 서 있는 아이가 뭐가 된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워 있는 아이가 뭐라고요? 완전 탄력. 가격이 조금 변화해도 공급량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 가격이 아무리 많이 변해도 공급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 0이 되는 거죠. 이것을 완전 비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요. 자, 완전 탄력은 논할 필요가 없어. 부동산에서 완전 탄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가격이 조금 변해도 공급량이 무한대로 늘어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항상 문제의 중점은 뭐냐면 완전 비탄력의 문제가 돼요. 토지의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보증성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이라는 것은 어떻다? 늘릴 수가 없다라고 전제가 됐었죠.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많이 변할지라도 어떻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거. 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팔게 되겠죠.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커질 수가 있다. 그에 비해서 신규 주택의 공급 곡선은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내일 모레 바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장기 공급 곡선은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겠죠. 탄력적으로 반응하지만 단기적으로 집값 뛴다고 해서 내일 모레 바로 아파트를 공급해낼 수는 없다. 비탄력적이다. 규제가 완화가 되면 탄력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겠지만 규제가 강화가 되거나 변화가 없으면 비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아까 호동선이 용기 대답 요거 가지고 보통 한 문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계산 문제 구성할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역시 지문 보면서 꼼꼼히 여기 보면서 해 가면 돼요.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지문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서 자, 첫 번째 지문 이게 자, 28회 때인가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 자, 우하향이구나.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죠.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 수요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서 가격의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라고 해서 오른편 선이죠. 선분 형태일 때는 어떻다?
측정 지점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호 또는 곡선 모양일 때는 어떻다?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다라고 해서 호동선이라고 하는 거 28회 때 답이 됐어요. 답으로 나왔어요. 그럼 중요한 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제위원이 기출문제를 쭉 분석하다 어머 요거 한번 건드려 볼까라고 할 수 있는 주제가 이 주제야.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빤하지. 똑같은 질문을 낼 수는 없으니까 우하향하는 곡선 형태로 주어진 수요 곡선에서 측정 지점에 따라서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같다. 그럼 옳은 표현 달라진다. 그럼 틀린 표현. 그리고 이 문제를 응용 들어가게 되면 바로 뭘 가지고 공급 곡선을 갖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곡선 형태로 달려 주어지게 되면은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다. 이에 비해서 우상향하는 선분 형태로 주어진 공급 곡선에서 측정 지점에 따라서 뭐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달라지게 된다 해서 그냥 이런 식의 지문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앞에 지문 분석하다 보면 같은 거 업어치고 매치고 계속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뭐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거라도 잘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 생각합니다. 혹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 좀 안 했으면 뭐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거리고 정 궁금하면 점집을 가면 됩니다. 점집을. 그래서 저희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 사주 이런 거 하시고 하여튼 간에 뭐 그런 분이 우리 학원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이 학원에서 1차원 붙었었으니까 용한 점쟁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학원 규모도 작고 그런데 왜 이 학원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멘트가 예술입니다. 점괘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점괘가 용하지라는 거야. 점괘가 용하지라는 거야. 딱 반밖에 안 됐어. 근데 그분은 공부 더럽게 안 했거든. 자기 일 때문에 영업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하고 오셨거든. 하여튼 묘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뒷담한 걸 이분이 알게 되면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요걸 한번 봤어요. 오다 가다가 봤는데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자기 사무실 꼭 오라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도 갈 일도 없었고 그분이 저를 볼 일도 별로 없었는데 하여튼 서로 오해해가지고 서로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하여튼 중간에 잠시 보자고 그래서 봤는데 요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점괘를 봤는데 그다지 신뢰가 안 가. 왜? 전에 자기 점괘 보고 학원을 왔는데 다 못 붙고 1차밖에 못 붙어. 이제 물론 인강으로 붙으시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분은 별로 점괘가 용하지 않은 것 같다. 뭔 얘기하고 있어요? 궁금하면 점집에 가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까지. 자, 호동선이 답이 됐으니까 호동이는 이제 예능 프로 볼 때 강호동 씨 나오면은 제 친구한테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돼요. 제 친구가 누군지 아냐? 자, 선이 이렇게 호동선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동선이 이렇게 보셨고, 자, 용기대대에 관련된 지문들이 겁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나와 있어요. 11개가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이게 보통 세트로 지문 3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4, 5년 연속 나왔던 주제예요. 8년 기준으로 봤을 때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게 용기대다라고 하는 거. 자, 1번 지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1번. 일반적으로 용도가 다양할수록 끄트머리 탄력성이 커진다. 맞죠? 용도가 다양하다,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지문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용도 얘기 나와 있죠? 그럼 어떻다?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 3번 지문요.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작아진다. 그래서 자기들 봐봐요. 2번, 3번.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 한 번은 커진다, 한 번은 작아진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어떻다?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5번 지문.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비탄력적이 된다 해서 하여튼 지겹게 낸다. 이거 틀리면 그냥 혀를 깨물고 죽어버려야 돼. 이건 중개사 증을 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깔아버리지 않습니까? 6번 답이네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작아진다. 틀렸죠?
장기라는 표현 대신에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다? 탄력적이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다음 7번째는요.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대체자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8번째는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작아진다. 맞죠? 대체자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니까 대체자가 감소할수록 더 탄력성은 작아지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9번 대체자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거하고 이제 아까 7번 질문 똑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질문 대체자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자가 없는 경우보다 탄력적이 돼야 되죠. 근데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11번 질문 첫 번째 박스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특정한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뭔 소리하고 있냐면 용도가 다양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체자가 많냐 많지 않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가보십시다. 주거 용지에 대체자는 많을까요? 상업 아니면 공업 용지에 대체자가 많을까요? 근데 지문에서 주어져 있어요. 특정한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 용지라는 표현 나와 있죠? 다시 특정한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좀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그래서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대체자가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어렵게 구성했어요. 자, 현실로 돌아서 보십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안양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더럽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사 가면 되는 거죠. 주변 동네가 마음에 안 들면 이사 가면 되는 거지. 주택 용지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안양이라는 도시에서 공장을 운영을 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주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이사 못 간다고. 갈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짐 싸서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요. 주택은 훨씬 더 대체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데 비해서 공업용지, 공장 부지는 어떻다? 쉽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 상당히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8년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문 형태로 답을 2번 뽑았었나요? 그래서 답이 안 되더라도 얘는 그냥 깔아주는 지문, 용기 대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그 정도가 되겠고요. 자, 이제 탄력성을 가지고 따져묻는 거. 자, 수평선이 뭐가 된다? 완전 탄력적. 수직선은 어떻다? 완전 비탄력. 이 얘기를 여러분 자료 32페이지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요.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는 거죠? 수직선이면 어떻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은 고정된다. 다 틀렸죠? 공식 물어보는 거야. 자, 완전 탄력적이다라는 얘기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훨씬 더 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완전 탄력적이다. 그냥 기본 공식이라고.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라고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완전 탄력적이란 분자값이 무한대로 바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표현. 다시 한번 지문 분석해 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는 상관없이 수요량은 고정된다. 아니죠.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적게 변화하더라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커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 보셨고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 가볼까요? 요 공식. 자,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을 비교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것을 뭐라고 한다? 탄력적. 가격 변화율이 더 큰 것 또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은 것을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 3번 질문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정도고요. 4번 질문 미세한 가격 변화.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아주 작은데 수요량의 변화율이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5번
수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 공식 물어보는 겁니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자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뭐가 되고 탄력적이 되고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어떻다? 비탄력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그 분수 개념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시험 볼 때 이게 이제 막 쏟아져 나오게 되면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공식 하나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는 인간된 도리니까 당연히 다 외워야 되고 이건 다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도를 갖고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분자가 크면 어떻다? 탄력적이다. 분모가 크면 어떻다? 비탄력적이다. 분자가 무한대로 크다. 그리고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또는 분자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완전 비탄력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완전 탄력은 수평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은 수직선을 의미하게 된다. 그 정도고요. 그 세 번째 박스는 이제 요건 생략합시다. 나중에 이제 다음 수능 때 공부할 때고 좀 지저분해서 몰라도 되고요. 옆에 이제 그 32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한번 계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25회 때 나왔던 문제. 앞으로 밖에 나가서 25회 때 합격하신 분 보면은 좀 띄엄띄엄 보시면 되겠다. 더 유치한 문제니까. 자, 보니까 25회 9번 문제. 어느 지역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면 수요량이 변화는. 뭐 이런 걸 문제라고 내고 지랄이야.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 2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고요. 자, 지금 이제 가격 변화율이 얼마가 됩니까? 4%. 4% 인상이라고 돼 있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당연히 2가 나오려면 얼마가 돼야 돼? 8%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수요량 감소하겠지. 그걸 8% 감소라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 자,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증가 감소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바로 공식을 보여드리면서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 공식을 안 외우면요. 나중에 막 가슴이 벌컹벌컹 합니다. 이게 도대체 계산 문제가 뭘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돼요. 오늘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이 개론 시간 또 이어서 한번 또 외우고. 뭐 그 정도 하면은 이제 한 수란 돌면 거의 다 외웁니다. 물론 그 다음 달 되면 또 잊어버려요. 상관없어요.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기본 공식만 보는 거야.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뭐라고 한다?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하나만 더 호동선이 용기되다. 이렇게 정리해 보셨고요. 그리고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어떻다? 탄력적이다.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어떻다? 비탄력적이다. 그 완전 탄력은 뭐라고 했어요? 수평선.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은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 예, 이 정도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개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기준점이 뭐야? 소득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소득 탄력성.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량은 증가할 테고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 너무 유치해. 해서 자, 뭐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상제 얘기 하나 설명드렸었고요. 자, 그런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슈가 색칠 좀 하지 마요. 어차피 그냥 한 2월달 되면 책 걸레대갖고 못 알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라도 해요. 안 그러면 또 심심할 테니까 졸려 죽겠거든. 그래서 뭐라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색칠을 다 하고 하면 뭔가 큰일 한 것 같은 뿌듯함이 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들면 이렇게 유치한 거 위주로 밑으로 걷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 치고요. 자, 수요 교차 탄력성. 얘는 항상 뭐가 필요해?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 다세대 교차 탄력성. 항상 주어를 생각해야 돼. 아까 자 그런 거 있었죠. 아파트의 대체재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그냥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하면 개판돼 버린다고 그랬어. 붕 떠버려요. 아파트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가듯이 이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값에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 하면 분자값에는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재화,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어디에?
분모값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자, 요거 별거 없어. 그냥 할 게 없어. 그래서 자, 대체재 가격 상승. 아파트의 대체재 가격 상승하면 어떻다고요? 그 대체재 있는 게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온다고.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다? 증가한다. 또는 수요량은 증가한다. 한편 아파트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그쪽 수요가 몰려가 버릴 테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그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아까 소득 증가면 정상적이라고 던졌을 때, 자, 수요 증가 이렇게 봤듯이, 자, 가격 탄력성은 반대고 나머지는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는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똑같이 마치 비례 관계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식, 외우는 방식이 있을 텐데 헷갈렸을 때 가격만 반대다. 가격 탄력성만 반대고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은 마치 비례 관계처럼 공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아까 제가 문제를 갖고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얘하고 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묶어서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묶어서 구성하거나 아니면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묶어서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 세 개를 묶어서 구성하거나 결국은 다 뭔 얘기야?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또는 그 재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그리고 교차 탄력성 이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전체 그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로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3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읽지 말고 물음표를 무조건 찾아봐야 돼. 안 그러면 뒤져 읽다가 뭔 얘기인가 싶어서 다시 다 읽기 시작해. 그럼 계속 헛바퀴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물음표 물어본 게 뭐냐면 A와 B를 물어봤어. A가 뭐냐면 자, 소형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몇 페이지? 33페이지 1번 문제 A, B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A가 뭐야? 소형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돼 있죠? B가 자, 그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관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자, 교차 탄력성, 소형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 공식 뭐야? 자, 일단은 소형 아파트의 자, 바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뭐가 된다? 분자값이 되게 될 테고 관련 지하가 뭐가 있어요? 관련 지하 하나밖에 없죠? 소형 아파트에 대응하는 지하가 뭡니까? 오피스텔. 분모에는 뭐가 들어요?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이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 때문에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분자값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뭘 찾아야 돼?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을 찾아봐야 된다고.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을 찾아봐야 된다고.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오피스텔 임대료 10% 상승. 나이라고 되어 있죠? 10%라고 되어 있죠? 10% 상승. 그래서 자 보니까 소형 아파트 수요가 5%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 공식에 대입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소형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러면 분모값에는 관련 재화 하나밖에 없다고. 오피스텔밖에.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분모에 10%.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의 이 가격 변화 때문에 이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가 얼마? 5%. 이건 증가 감소 볼 것도 없어. 일단은 0.5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B의 관계. A가 지금, 자,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라고 되어 있네요. 소형 아파트. 가볼까요?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 자, 주인공이 오피스텔부터 시작하네? 그럼 가보십시다. 오피스텔에 대한 지금 가격이 상승했나요? 자,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네요. 가격이 상승하면 오피스텔이라는 수요는 어떻다? 감소하겠지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 살 거 아니에요. 수요 감소한다고. 그러면 이제 소형 아파트를 봐요. 소형 아파트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수요가 증가한다고 써있죠?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증가한다고 써있잖아요. 수요가 옮겨간 거야. 이걸 바로 뭐라고 합니다? 대체 관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의 관계는 어떻다? 대체제 관계가 되게 된다. 이 문제를 좀 풀어가실 때는요.
무조건 그 텍스트를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10% 상승하자, 동그라미 10% 하고,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마요. 그냥 무조건 물음표,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 공식에 대입을 해야 돼. 10분의 5가 무슨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는. 그 암산도 할 수 있겠다, 사람에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건 공식 문제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계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야. 아니, 공식 문제라고. 공식은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라고. 다시 갑시다. 지금 문제에서 소형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분자에 뭐가 들어야 돼?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면 될 테고, 분모값의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들어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체제 개념은 끊임없이 설명을 드렸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대체제라고 하는 거. 해서 1번 문제 하나 보셨어요. 자, 이게 26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2번 문제 가볼까요? 무엇이 이렇게 또 복잡시로 돼 있어? 이게 똑같잖아. 25회 때 문제하고 26회 때 문제 똑같은 거 눈치를 채셔야 돼.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분류하고 있잖아. 문제를 좀 어렵게 하긴 했는데 C까지 나올 거 얘는 그죠? 아까 1번 문제는 25회 문제인데 A, B 두 개, A와 B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던 거고, 그 출제위원이 자존심 있지. 지난번 문제랑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세 개를 구해보시오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읽지 말고 A가 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된다. A가 뭐예요? 뭘 구하라는 거야? 보니까 자,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A 앞에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텍스트를 읽지 마시고 물음표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라고. 그러니까 일부러는 이 문제를 못 푼다고. 읽어보면서 음미를 해요. 어머, 그랬어.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바로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마찬가지야. 무조건 물음표 보는 거야. 이게 옳은 걸 고른 건지 틀린 걸 고른 건지 그것만 보고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 문제 꼼꼼히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자, 일단 그러자 치고 A 뭘 구하시오?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식을 떠올려. 공식을 봐봐요.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 얼마예요? 16% 나와 있죠? 바로 대입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매매 수요 이런 거 현혹되지 말고, 자,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가격 변화율이 얼마? 16%라고 되어 있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이 결국은 얼마가 됐습니까? 4% 감소라고 되어 있죠? 분자가 4% 감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뭘 이걸 암산을 해? 그냥 16분의 4, 0.25인가요? 그죠? 바로 이 암산하실 수 있다고. 쫄지만 않으면 돼요. 아니, 이런 문제 내도 다들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말린다고. 실질적으로 별게 없어요. 계산 문제 한 8문제 중에 한 2문제만 개떡 같은 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보면서 암산으로 풀 수 있게 보통 계산을 해주게 된다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계산기 바리바리 쌓아서 갔을 때 그 민망함을 감출 길이 없어. 쓸 일이 없어. 또 공부한 수기를 보면 계산기 2개를 준비해가고, 아주 그냥. 그렇게 계산기 2개를 활용해야 될 그런 문제는 어차피 못 풀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합격한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게 뭐예요? B는 뭘 물어봤냐면 다세대 주택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교차 탄력성 뭘 구하시오? 다세대 교차 탄력성. 분자는 뭐가 돼야 돼?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야 되죠?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8% 증가라고 되어 있죠? 일단 숫자만 보니까 8%. 그럼 관련 재화가 뭐야? 여기서는 관련 재화가 뭡니까? 아파트밖에 없지. 문제 구성할 때 여러 개 안 줘.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야? 16%. 16분의 8이니까 0.5. 되셨죠? 세 번째 이슈가 뭐냐면
아파트와 다세대 관계. 보라면 대체적이겠지. 한번 보십시다. 자, 아파트의, 자, 제일 먼저 스토리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다? 당연히 감소하게 될 것이고, 다세대 수요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다세대 수요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수요 감소한다, 얘가 수요 증가했다. 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 대체제. 그러니까 이게 몇 분씩 걸리고 할 문제도 아니고, 꼼꼼히 다 읽으면 뒤져버려요. 머리가 막 시험 볼 때는 긴장도 훨씬 올라가니까. 막 뒤죽박죽 돼버려요. 근데 물음표를 갖고 무조건 공식에 대입한다라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별게 없어요. 그게 그 어렵다는 이 계산 문제 아니에요. 이 유명한. 시험 끝나자마자 다들 막 전화질 해갖고 저는 계산 문제를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아우, 자랑이다, 그냥. 긴장도가 높아지니까 실수를 할 수가 많이 쫄아들게,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1월에 수업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이 훈련이 되셔야 돼. 그리고 제발 문제 좀 읽지 마요. 어디서도 주워 들은 거 있어요. 문제를 잘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문제는 틀려도 돼요. 잘 검토할 정도의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다고요. 그게 보통 입시 같은 데서 하는 건데 남들보다 한 개를 더 맞추려면 어떻게 된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문제를 잘 검토해야 된다. 틀린 거 위주로 정리를 해서 완벽을 기해야 된다. 그건 서울대 가는 새끼들 얘기고 우리는 결국 60점 대충 발 걸쳐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고 이걸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는 치고 바로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 이런 문제를 30초 안에 푸실 수가 있다고. 근데 쫄아가지고 벌벌벌 떠고 아파트의 가격이 16% 상승하자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8% 감소하고 뭐 이렇게 가면 이제 놓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러다 치고.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문제 이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자, 35페이지에 관련한 기출문제가 4문제가 연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30회 때 나왔던 문제, 8번 문제. 자, 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물음표를 봐야 돼. 물음표를 봐야 돼.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다 검토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지금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었다고요. 한번 가보십시다.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0.6 써있네. 0.6. 데이터 주어져 있어. 0.6이면 가격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가격 변화율이 얼마예요? 자,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얼마 상승? 3% 상승.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이 3% 상승. 오피스텔 가격이 3% 상승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다 3%씩 상승했다 이거야. 그래서 수험생이 어려워했다고 이것 때문에. 그럼 그냥 공식대로 쓰는 거야. 0.6은 얼마? 분모가 얼마야? 3% 상승. 그러면은 아파트의 수요량은 요거 얼마가 돼야 돼요? 0.6이 되려면 3분의 x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이제 계산이 안 돼. 자, x는 3분의 x는 0.8 돼 있잖아요.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3, 6, 18, 1.8%.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증가의 감소예요. 아파트 가격이 3%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수요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다시 아파트 가격이 3% 상승한다고 주어져 있다고요. 수요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셨죠? 두 번째, 소득 탄력성이 얼마가 주어져 있어요? 0.4라고 미리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얼마? 3%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죠? 3% 상승.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X라고 또 Y라고 치면은 Y는 얼마? 1.2%. 1.2%.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1.2% 증가.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니까 1.2% 증가. 안 나오네요. 하여튼 1.2%.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교차 탄력성 주어져 있나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의 교차 탄력성. 자, 교차 탄력성 뭐라고요? 아파트 교차 탄력성이라고 주어져 있죠?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요. 자, 얼마가 주어져 있지? 미리 데이터가 0.2가 주어져 있죠? 0.2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0.2는 이라고 0.2는 이렇게 주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분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이 들어가야 되죠. 분모는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이 들어가야 되죠.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3% 증가로가 돼 있잖아요. 3% 증가.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가 돼야 돼요? 0.6이 돼야 되죠. 이게 Z라고 그러면 이게 0.6이 돼야 된다고요. Z는 0.6이 돼야 된다.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죠. 대체되니까. 아까 가격만 반대고 나머지는 증가. 그럼 이제 정리하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때문에 1.8% 감소.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때문에 1.2% 증가.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때문에 0.6% 증가. 그럼 토탈하면 0 변화 없음. 이게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어요. 30회 때. 근데 이것도 그래요. 이거를 하나하나 읽으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읽으면 안 된다고. 지금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주면서 대입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변화 없음. 이걸 가지고 뽑아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이게 좀 어려웠던 게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물어본 케이스예요. 세 개를 물어본.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했던 그런 문제. 그럼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라고요? 이거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PT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기서 세 개를 다 물어본 거야. 보통 두 개 물어보다가 이게 조금 그래 수험생이 힘들었던 문제입니다. 다시 가격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소득 증가하면 수요량 증가, 나머지 볼 것도 없고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도 다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증가 이런 식. 증가 가격만 뭐야? 증가 감소 이런 순서. 몇 번 훈련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문제의 포인트는 선생님이 30회 때 문제가 나름 3개를 물어보니까 수험생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공식대로 대입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고요. 자, 하여튼 좀 그 정도의 문제. 2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또 살펴볼까요? 자,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나 나와 있죠? 두 개는 물어본 거라고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엮어가지고 문제 구성한 겁니다. 해서, 자, 가격 탄력성이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 0.9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0.9.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 2% 상승이죠? 2% 상승이죠? 그럼 0.9가 되려면 이거 얼마가 돼야 돼? 1.8이 돼야지 0.9가 나오죠. 0.9라고 주어져 있는데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 거냐. 가격 2% 상승했을 때 1.8%까지는 좋아. 증가의 감소야. 1.8%까지는 왔다고. 근데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가 돼. 이게 제일 어렵다고. 얘만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8% 감소예요. 소득 탄력성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은 다시 0.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변화율이 얼마죠? 4% 증가. 4% 증가.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지 0.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증가의 감소예요. 증가. 그럼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자, 가격 탄력성 때문에 1.8% 감소하고 소득 탄력성 때문에 2% 증가. 그러면 토탈 0.2% 증가. 다 같은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1번 문제가 3개 물어봤으니 제일 어려웠고 2번 문제가 이런 식이라고. 2개 물어봤던 거. 이게 문제가 이런 식이야. 그동안 이제 보통 2개 물어보다가 요즘 문제 난이도가 너무 쉬워지니까 자꾸 이제 난이도 올리다 보니까 3개 물어보는 방식으로.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3번 문제 가볼까요? 자, 지금 얘는 뭐가 나왔냐면 물음표를 봐야 돼. 소득 변화율은 이렇게 나와 있죠? 물음표를 보니까 소득 변화율은 나와 있죠? 그건 뭐냐면 이 문제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봤던 거고 소득 변화를 주면서 이 문제는 거꾸로 전체 수요량을 주면서
소득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공식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가보십시다. 지금 보니까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은 0.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6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럼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에 5% 상승이라고 되어 있죠. 막 대입해야 된다고. 5% 상승. 그러면 분자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3%가 나와야지 0.6이 되는 거죠. 5% 상승이니까 여기 3%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3% 증가요? 감소예요? 감소가 돼야 되죠. 가격이 상승하면 어떠하?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럼 소득 탄력성, 또 주어진 데이터로 가는 거예요. 소득 탄력성을 보니까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 소득 탄력성은 0.5라고 미리 주어져 있죠. 그리고 소득 변화율을 X로 두고 있어. 물어본 게 소득 변화를 물어봤다고. 그 다음에 전체 수요량이 1% 감소라고 되어 있죠. 자, 가십시다. 지금 얘하고 이 자리가 들어간 걸 더하게 되니까 얼마? 1% 감소라고 되어 있죠. 다시 수요 가격 탄력성 때문에 수요량 3% 감소까지 외웠다고요? 알았다고요? 소득 탄력성을 주면서 소득 때문에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돌려서 얘기하기를 전체 수요량이 얼마? 1% 감소라고 되어 있다고. 쓸 때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된다고요. 다시 수요 가격 탄력성 때문에 얼마? 3% 증가. 되셨죠? 근데 전체 수요량이 3% 감소했는데 1% 감소라고 되어 있다고. 그럼 얘기는 뭐가 돼야 돼? 2%가 증가해야지 두 개를 더하면 얼마? 1% 감소라는 효과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X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4가 돼야지 어떻다? 0.5라는 값이 나오죠. 4%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4% 증가가 돼야 되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이 문제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주고 있다고. 수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두 개의 공식을 활용해서 이 문제에서는 소득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해서 가게 되면 다시 갑시다. 지금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얼마가 아까 주어져 있었죠? 0.6으로 주어져 있었죠? 그죠? 문제에서 0.6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가격 변화율이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5% 상승.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가 돼야 돼? 3% 감소가 돼야 되죠. 수요 가격 탄력성 때문에 3% 수요량 감소하는 걸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득 탄력성 미리 데이터 주어져 있어요. 얼마라고? 0.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소위 소득 탄력성 0.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소득 변화율을 X로 두고 있다고. 그러면 얘를 주면 얼마나 좋아? 안 줘. 그리고 전체 수요량 얼마? 1% 감소. 수요 가격 탄력성 아까 3% 감소했거든요. 소득 탄력성 때문에 2% 증가가 돼야지 전체가 얼마? 1% 감소라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득 변화는 얼마? 4%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또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구성하는 게 이렇게 이런 식의 문제. 4번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교차 탄력성. 다시 공식 뭐야? 교차 탄력성. 무슨 아파트입니까? 이게 다세대입니까? 교차 탄력성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다세대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읽지 말고요. 그 결론을 내려. 다세대 교차 탄력성을 구해야 돼요?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해야 돼요? 다세대. 교차 탄력성 바로 앞에 있는 걔를 찾아가야 된다고? 아파트에 대한 게 아니라 분모값에 뭐가 들어간다. 아파트가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단어만 바로 쓰는 거야. 교차 앞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다세대. 그죠? 그래서 다세대 교차 탄력성. 그러면 자, 아파트에 가격 변화율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아파트의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한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교차 탄력성. 근데 나머지 데이터를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구 소득이 10%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 5% 상승했다. 다세대 주택의 수요는 8% 증가가 됐다. 해서 가볼까요?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두 가지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 그 다음에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다세대 수요 증가 요인이라고. 그럼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소득 탄력성하고요. 교차 탄력성 이 두 개의 관계에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주어진 데이터. 자, 다세대 주택의 소득 탄력성 0.6이라고 주어져 있나요? 0.6 밑에 주어져 있죠?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0.6은 소득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소득 변화율이 10% 증가라고 돼 있죠? 소득 변화율 10% 증가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0.6이니까 이게 얼마야? 6%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소득이 10% 상승했으면 이때 수요량은 얼마? 6% 증가가 돼야 되죠. 그죠? 6% 증가. 그런데 문제에서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지금 6% 증가했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전체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은 얼마? 8% 증가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문장에서 다시 소득이 10%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하다 보니까 이 두 개 요인 때문에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얼마? 8% 증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을 통해서 소득 때문에 증가한 다세대 수요의 증가분은 얼마? 6% 증가. 그러면 아파트 가격 때문에 다세대 수요가 얼마? 2%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토탈 아까 8% 증가라고 그랬으니까 아파트 가격 5% 상승분의 다세대 아파트 가격 때문에 증가한 양이 얼마라고요? 2% 증가. 5분의 4. 답 얼마? 0.4 끝. 아직 숙달이 안 돼서 그래요. 숙달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해요. 내용을 알고 보면. 그러니까 모든 얘기의 시작은 항상 그거라고. 어떤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또는 소득 변화율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때문에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아까 우리 1번 문제를 봤던 것은 세 개 요소를 다 던져주면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시오. 이렇게 갔던 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득 탄력성을 주면서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주면서 토탈 다세대 수요가 8%가 증가가 했다.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0.6이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계산해봐라. 소득 때문에 얼마? 소득이 10% 증가라고 돼 있으니까 소득 때문에 다세대 수요가 6% 증가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관련 재화의 가격 때문에 얼마? 2%가 증가해야지 토탈 얼마? 8%의 다세대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파트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가 나오면 전국의 수험생 95%가 다 틀린다. 이렇게 보실 주제.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 문제는 연습을 몇 번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무조건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는 틀을 잡으셔야 돼. 그거 앞으로 쉼없이 연습 문제 풀 거예요. 지겹게 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세팅이 돼야 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데이터를 주면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중간을 세워 넣으시오. 아까 소득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업어치고 매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두 가지 섞어서 보는 문제들 보셨고요. 자, 잠시 끊었다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부터 나머지 쟁점 설명드리겠습니다.